누리호 3차 발사는 취소됐습니다. 제어 장치 간 통신 이상이 원인이라는데 내일 오전에 발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훈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점검 과정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제 발사가 무산이 됐는데 보니까 뭐 산화제나 연료는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누리호에는 수많은 밸브와 센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발사 전에 그 센서들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발사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이 과정은 이제 발사체 운용 시퀀스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 누리호의 발사 점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이걸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온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을 점검하는 중에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그 헬륨 공급 밸브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그 발사체에 추진제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전에는 추진제를 이제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발사체가 연소하게 되면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압력을 유지하려고 헬륨을 계속 공급해서 이제 가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발사 전에 미리 이 밸브들이 정상 동작하는지 이제 발사 시설 컴퓨터에서도 신호를 줘보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발사 점검 컴퓨터에서 커맨드를 줬는데 그 명령이 네. 동작하지 않는 그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판명이 돼 있고요. 이게 하드웨어 이슈였다면 아마 밸브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걸 수동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건 아니고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서 명령을 줬는데 그 명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김재훈 기자께 질문을 드리면 보면 누리호 발사대 지난해 2차 발사 때 같은 경우에도 센서나 이런 이상이 있어서 한번 미뤄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누리호 2차 발사 때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한 차례 연기가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산화제 탱크의 산화제를 측정하는 센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가져가서 이 부품을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누리호를 기립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상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하루가 연기된 이후에는 결국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발사체가 이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기되는 것은 사실 좀 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를 사례를 좀 보면요, 누리호보다 먼저 발사된 이 나로호가 이 3차례 발사하는데 10번 연기가 됐습니다. 1차 발사 때는 7분 한 56초를 남겨놓고 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이 발사가 중단이 됐었고 네. 또 2차 발사 때는 이 3시간을 앞두고 또 발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해외 사례도 많은데요. 2001년 인도의 발사체는 이 단 1초를 남겨놓고 또 자동 제어 시스템에서 이 오작동을 감지를 해서 발사가 중단이 됐었고 또 2006년 유럽 연합 발사체도 장비 문제로 이제 3일 전부터 장비 문제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또 마지막에 이제 발사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또 발사가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발사를 좀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클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좀 키우고 또 기술을 축적시키면서 이 발사체의 신뢰를 또 제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리호의 선배라 할 수 있는 나로호도 그렇게 10번이나 발사 중단이 됐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장치들도 완벽해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하고 또 안에 싣고 있는 위성들도 다 충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리호에는 37만 개 이상에 대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들 중에 이게 모두 다 정상 동작을 해야지만 누리호가 본래 기능대로
탑재체를 이제 목표 기도에 올릴 수가 있는데요. 어느 그 하나의 부품에서 어느 이 37만 개 부품 중에 어느 하나도 언제든지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발사 전에 이런 점검 운용 절차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이 그 누리호 3차 발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리호 1차하고 2차 발사 때는 누리호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누리호를 개발하는 과정에 사업 안에서 저희가 1차, 2차 발사를 했고요. 그 3차 발사부터 이제 앞으로 있는 발사들은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의 그 신뢰성을 높이는 건데요. 그 신뢰성에는 발사체 자체, 기체의 신뢰성도 있지만 저희가 발사 운용 기술을 계속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이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는 거,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진짜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그 부품 하나하나의 점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카운트다운이 끝나야 이제 발사가 되는 건데, 근데 보니까 이제 자체 점검이 한 10분 전부터는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라도 오늘 있었던 이 부분이 걸러질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발사 점검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네. 먼저 발사 10분 전까지는 그 외부에 있는 그 발사 시설 컴퓨터를 통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체 자체에 있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발사 외부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그게 걸러질 수가 있고요. 또 내부에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걸러졌기 때문에 이 상태 이게 걸러졌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발사체 자체에서 하는 그 시퀀스에서도 똑같이 그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오늘 저녁부터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일 오전 중으로 내일 또 동일한 시간에 발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좀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그 기사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 발사체 기체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발사체를 다시 조립동으로 보내서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발사체가 아직도 기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저희가 파악되는 원인으로는 큰 거는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발사체를 다시 조립동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고 해체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이슈만 잡을 수가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좀 저도 이제 발사체나 로켓 개발에 한 15년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런 그 사소한 문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꼭 그게 나중에 꼭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 계속 이게 재현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먼저 원인의 가설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들 하나씩 원인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찾았다고 하면 실제 단순히 이 문제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시 재현이 되는지까지도 가야지, 그리고 확실히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연구진들이 이러한 절차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밟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드웨어 문제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빠르게 진행돼서 내일 오전에 발사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러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일반인들이 걱정했을 때는 그 발사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 많이 나가는 발사체가 저렇게 오랫동안 서 있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또 생긴단 말이죠. 예, 우선은 그 기체 자체가 우선 뭐 버티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제 탑재체들이 잘 이렇게 문제 없이 잘 있어야 되는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 발사체를 일반적으로 만들 때 발사체에는 환경 유지 장치를 다 갖추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온, 항습 기능이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방수도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발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안에 있는 탑재체들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발사체가 날아가는 발사체가 이렇게 비행을 할 때는 저희가 중력보다 조금 더 큰 가속도를 받게 됩니다. 이미 자체 중력을 받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기립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한 가지는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네. 그 안에 있는 탑재체 중에 아마 그 차세대 소형 발사체, 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발사체이기 때문에 계속 전원을 계속 공급하는 장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조그마한 큐브 위성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그 페이로드에 탑재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이 만약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립을 내일까지 오랫동안 기립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배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방전하는 거가 미션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충전을 해야 하는 작업들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형 위성들은 자체 충전이 가능한데 큐브 위성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다시 가져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충분한 그 배터리 용량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그 배터리가 충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이미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는 안 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오후 6시 24분 이 동일한 시간에 이 발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1, 2차 발사 때는 모두 오후 4시였는데 이렇게 저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연기가 되더라도 이제 뭐 비슷한 시간대 6시 24분쯤에 내일 발사 이르면 만약에 발사가 시도를 하게 된다면 네. 비슷한 시간대에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발사체의 이제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실용 위성들을 목표한 고도 그리고 원하는 궤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 탑재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이제 주 탑재 위성인데 이 위성에는 영상 레이더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 영상 레이더의 장점은 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악천 후에서도 이 지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 태양빛을 좀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빛을 잘 받아서 필요한 에너지,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제 위성이 항상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제 위성에 있는 태양 전지판이 위성에다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궤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궤도가 이 여명 황혼 궤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궤도를 도는 위성이 이제 오전 6시 그리고 오후 6시쯤에 이제 적도를 통과하게 되는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이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제 발사 시간을 오후 6시 전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손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발사 시각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예비 기간 같은 경우가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5월 말까지입니다. 31일까지인데 문제는 이제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결함,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을 해결하더라도 날씨가 정말 쏠 수 있게 괜찮겠느냐 이런 변수도 있어요. 네, 뭐 날씨가 이제 또 막판에 또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내일과 모레까지는 날씨가 좀 비교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서 날씨가 좀 안정적인데 내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제 나로 우주센터의 이 날씨를 좀 살펴보면 이 구름만 다소 끼는 정도이고 이 바람은 초속 2에서 한 5m 정도로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레는 이제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좀 들어 있는데 비의 네.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바람도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레까지는 이 날씨로 인한 어떤 발사의 지장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해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발사가 더 연기가 됐을 경우인데요. 이번 연휴 기간에 이제 28일에서 29일쯤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좀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지금 다수의 수치 모델에서 일관성 있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일단 비가 내린다고 해서 발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조립동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시 이송하는 과정에서 비가 내릴 경우에는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제 많은 비 그리고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는 이제 낙뢰의 가능성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이 태풍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호 태풍 마와르가 이제 괌 부근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휴 막바지에서 다음 주 초 사이에는 이 마와르가 필리핀 부근 해상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초강력 태풍, 그러니까 슈퍼 태풍으로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시기에 이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올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풍이 워낙에 강하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기압계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고 또 하필이면 이제 누리호가 발사하는 방향 쪽으로 태풍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제 이 발사 예정일이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이 태풍까지 해서 날씨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뭐 연구를 직접 발사체 연구도 해 오셨잖아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이 발사체 기술을 우선 제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자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인공위성을 쏘아올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기술로 따지고 본다면 우리도 이제 그 기술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발사의 퀄리티 측면을 따진다고 보면 저희가 좀 가야 되는 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발사체 쪽에서 가장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스페이스X라고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페이스X는 우선 재사용 기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대형 발사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 가격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우주로 가는 길에 대한 기술은 얻었지만 그 가격을 낮추는 거 그리고 또 큰 탑재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조금 더 개발할 분들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누리호 개발에 10년 동안 2조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거를 네. 10으로 나누면 1년에 2천억이 투자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이 우주 개발에서 진짜 있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이걸 해냈다는 거는 그렇습니까? 예,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한테 충분한 시간과 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면은 금방 그 기술은 저희가 금방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외부에서 보니까 이제 이 추진체가 3단이냐 2단이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다르게 탑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3단이나 2단이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발사체를 이제 설계할 때 저희가 이제 2단을 설계하기도 하고 3단을 설계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때 그 발사장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흥 나로도에서 170도 방향으로 남쪽으로 쏘게 되는데요. 네. 이 남쪽으로 쏘게 되면은 그 중간에 이제 오키나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발사체가 낙하물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 안전을 위해서. 1단 떨어지고 2단 떨어지는 게. 예, 맞습니다. 그게 오키나와랑 필리핀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발사체 사이징을 더 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지면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사체 단 설계할 때 더 최적의 솔루션이 있지만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뭐 2단을 하든 3단을 하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단으로 개발을 했고요. 앞으로 개발할 그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1단에 100톤짜리 엔진 5개 네. 그리고 2단에 100톤짜리 엔진 하나로 얹어가지고 총 2단 형태로 구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엔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궁금한 건데 저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엔진을 여러 개를 묶는 거 역시도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엔진을 여러 개를 이제 묶는 게 왜 어렵냐면 그 엔진을 동시에 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엔진을 동시에 점화를 해서 그 엔진이 일정한 추력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지금 엔진을 4개를 묶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엔진을 더 추가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4개를 묶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 1, 2차 발사 이어 3차 발사까지 정말 많은 기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내일 발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조금 더 저희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다행인 거는 지금 발사대가 기립돼 있는 상태로 이게 조립동으로 가지 않았다는 건 하드웨어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된다고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르면 하루 안에도 해결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내일 누리호가 비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꼭 발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서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더 있고 투자만 더 많이 하면 우리나라 기술력, 세계적인 기술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투자는 뭡니까? 지금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 지금 우주 이제 민간에서도 우주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또 뉴스페이스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요. 이제 다양한 업체에서도 이제 우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다 그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할 일은 없다.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빨리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이제 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잘 할 거고 또 한 가지를 보자면은 지금 이제 발사체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페이스X의 이제 팰콘 9 같은 발사체를 봤을 때 이 팰콘 9이 그냥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있었고요. 누리호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당장 내일 어떤 발사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술들을 계속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보고 차곡차곡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지 당장 그게 필요할 때 이제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개발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 기자, 앞서 잠깐 설명해줬지만 내일 날씨는 괜찮은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여름 날씨까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내일과 모레 날씨는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것은 날씨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발사를 만약에 시도를 다시 하게 된다면 오후 6시 전후가 될 텐데 이때쯤에 나로 우주센터의 날씨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상태. 그리고 이 구름이 낀다고 하더라도 구름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낙뢰 가능성이 없는 구름들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이 동풍에서 남동풍으로 이제 초속 한 2에서 5m 정도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사에 되는 기상 조건인 이 순간 최대 풍속 21m 이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날씨로 인한 발사가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 드렸지만 앞으로의 이제 날씨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연휴 기간에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 소식이 있다. 그리고 지금 태풍이 하나가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 태풍이 나로 누리호가 발사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 필리핀 부근에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헬륨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료를 넣을 때 헬륨 가스로 계속 넣어서 압력을 높여주는 게 마치 탄산수에 탄산 집어넣는 그런 느낌인 겁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추진제가 처음에는 가득 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모가 돼서 추진제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발사를 하면 이제 연료가 나가면서 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은 우선은 압력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온도도 또 낮아집니다. 그런데 발사체 엔진이 정상으로 이렇게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압력을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제다 보니까 추진제에다가 만약 산화제가 들어가면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 시간에 배웠던
헬륨이 그 비활성 기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산화제랑 반응하지 않는 기체. 그래서 저희가 산화제를 계속 공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산화제 같은 그 헬륨을 공급하게 되고요. 근데 헬륨 같은 경우는 그 헬륨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헬륨도 온도를 헬륨의 끓는 점이 거의 마이너스 200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를 낮추게 되면 헬륨의 부피를 줄여서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헬륨을 우리가 산화제 탱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산화제가 이미 100도 이상의 그 온도를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헬륨 탱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발사하고 나서도 계속 밸브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 헬륨 공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추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2차 발사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헬륨 공급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온도 센서였죠. 1차 발사 때군요. 네네. 1차 발사 때 헬륨 탱크가 문제가 생겨서 헬륨이 공급이 안 돼서 추력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잘 이루어져서 내일 오전에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훈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